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요, 로버트 치알디니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설득의 심리학. 여기서 뽑아낸 내용들로 인간 행동의 흥미로운 지점, 바로 설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 정말 재밌죠.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나도 모르게 네라고 대접하게 되는지 그 숨겨진 심리적 버튼들 이런 걸 파헤치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설득의 심리학 1, 그 최신 개정 증보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설득의 핵심 원칙이 대체 뭐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동으로 막 저절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면 당신이 좀 더 현명하게 정보를 판단하고 뭐랄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자주 그냥 생각 없이 어떤 뭐랄까 자동 항법 장치처럼 행동하는지 알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부탁할 때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만 딱 넣어도 성공률이 확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런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가볼까요? 바로 자동 반응 혹은 고정 행동 패턴이라고도 하죠. 아, 그거 생각나네요. 그 어미 칠면조 이야기요. 새끼 칠면조가 내는 그 칩칩 소리. 그 소리에만 딱 반응해서 어미 노릇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희생시키는 버튼,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단서에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정신적 지름길,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용해요. 휴리스틱이요? 네, 일종의 경험 법칙, 아니면 간단한 판단 기준. 그런 거죠. 아, 정신적 지름길? 그럼 그 유명한 복사기 실험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진짜 대표적인 예시 같아요. 네, 앨런 랭어의 실험이죠. 도서관 복사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죄송한데 제가 5장 복사해야 해서요. 먼저 써도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을 때는 한 60% 정도만 승낙했어요. 네, 60%?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몹시 바빠서요. 이렇게 이유를 딱 대니까 승낙률이 갑자기 94%까지 확 올라갔어요. 와, 94%요? 이유를 대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이렇게 사실상 아무 정보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댔을 때요. 네. 그때도 승낙률이 93%로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높았다는 거죠. 네, 그냥 복사해야 하니까라고 했는데도요. 그럼 이유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그 이유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단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신호를 딱 보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네 하고 답하게 만든 겁니다. 이야. 일종의 승낙 유발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와, 진짜 클릭 작동 이거네요. 근데 이런 자동 반응을 좀 나쁜 의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무슨 먹이 유인하는 포식자처럼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이런 자동 반응의 허점, 이걸 파고드는 설득 전문가나 사기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원칙은 대조 원칙인데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차례로 경험할 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비싼 양복을 먼저 보여줘요, 고객한테.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넥타이나 셔츠를 보여주면 그 가격이 훨씬 싸게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쉽게 사게 돼요. 몇십만 원짜리 양복 딱 보고 나니까 그 뒤에 보는 몇만 원짜리 넥타이는 그냥 푼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자동차 살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 가격 협상 막 하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고객님, 이 옵션 추가하시면 좋은데 하면서 슬쩍 이것저것 권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큰돈 쓰기로 딱 결정한 뒤라서 그런지 몇십만 원짜리 옵션 추가는 쉽게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대조 원칙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이미 수천만 원 지불하기로 결정한 상타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몇십만 원이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네. 부동산 중개인들이 일부러 상태 좀 안 좋은 집 먼저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고 나서 진짜 팔려는 집을 보여주죠.
그럼 앞에 집이랑 비교가 되면서 뒤에 본 집이 훨씬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이런 게 숨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상호성 원칙입니다. 이건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뭔가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는 그 의무감 말이에요. 네, 이건 뭐 인류 문화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학자들은 줄 의무, 받을 의무, 그리고 갚을 의무. 이게 사회를 딱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갚을 의무는 때로는 개인적인 호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아, 그 콜라 실험 이야기가 딱 그 예시죠. 실험 참가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조수가 있었는데 그 조수가 콜라를 먼저 사줬더니 네네, 데니스 레이건 실험이요. 나중에 그 조수가 행운권을 사달라고 부탁했을 때 조수를 좋아했을 때만큼이나 많이 사줬다는 거예요. 와, 맞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갚아야 한다는 그 의무감. 이게 개인적인 감정을 그냥 이겨버린 거죠. 대단하네요. 호감이랑 상관없이 빚진 감정이 행동을 그냥 유발해버린 거예요. 마트 시식코너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하나 받아 먹고 나면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느끼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지나치게 좀 미안하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집게 되고 그래요. 그럼 자선단체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왜 주소 라벨, 스티커 같은 거 작게 선물처럼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것도 정확히 상호성 원칙을 활용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작은 선물을 넣었을 때 기부 응답률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2배나요? 네, 식당에서 계산서 줄 때 사탕 한두 개 같이 주는 거, 이것도 팁 액수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거절 후 양보 기법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도 상호성의 변형이라고 하셨죠? 먼저 큰 부탁을 해서 거절당한 다음에 작은 부탁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요? 네, 맞아요. 흔히 문전박대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저 사람이 양보했네? 그럼 나도 좀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상호성 압력을 느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두 번째, 좀 더 작은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소년원에서 2시간 상담 봉사 해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저기 소년원생들 주말 동물원 인솔 좀 맡아주시겠어요? 이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훨씬 큰 부탁이죠. 이걸 먼저 하고 거절당한 뒤에 그러시면 혹시 2시간 상담 봉사는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수락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양보를 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군요. 와, 되게 영리한데요? 근데 너무 큰 부탁을 먼저 하면 아예 그냥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부탁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비현실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 설정이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관성 원칙으로 가볼까요? 한번 입장을 정하면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 신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려는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한번 딱 결정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결정 따라서 행동하면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인 셈이죠. 아, 그 해변에서 물건 좀 봐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 도둑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실험. 이게 딱 이거네요. 내가 지켜보겠다는 작은 약속, 즉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입장 정립, 커미트먼트. 일단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동적인 경향을 이용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특히 그 입장 정립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하고 또 공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노력이 들어간 것일수록 효과는 더 강력해집니다. 문간에 발들여 놓기, 프린드 도어 기법, 이게 바로 이걸 이용한 거군요. 작은 부탁, 예를 들어 안전운전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거에 동의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훨씬 큰 부탁, 뭐 마당에 크고 보기 흉한 안전운전 간판 설치해주세요. 이런 걸 하는 거요. 네, 맞아요. 작은 내가 나중에 큰 내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사소한 입장 표명이라도 일단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그 입장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화 모금원들이 대뜸 기부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먼저 묻는 전략을 쓰기도 하죠. 아, 좋아요라고 딱 대답하게 만든 다음에 기부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야, 정말 교묘한데요. 그렇죠. 특히 그 입장을 글로 쓰게 만들면 효과가 더 커져요. 글로 쓰는 행위는 자기 입장을 공식화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니까요. 네,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한테 처음엔 아주 사소한 반미 내용 쓰게 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서 실제로 태도 변화까지 유도했던 사례도 있어요. 무섭네요. 그럼 이 일관성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때 알아차려야 하나요? 네, 치알디니가 딱 그렇게 조언해요. 뱃속의 불편한 느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어떤 요청을 덜컥 수락했는데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럼 그건 아마 원치 않는 일관성에 덫에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 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직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내가 이 선택을 다시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그냥 일관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관성을 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증거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심리죠. 네, 맞아요.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삼아요. 특히 상황이 좀 불확실하거나 애매할 때, 그럴 때 이 경향이 더 강해지죠. 아, 그 TV 코미디 쇼에 나오는 가짜 웃음소리. 그것도 이거죠. 네,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그게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 웃는 것처럼 들리면 괜히 더 재밌다고 느끼고 따라웃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팔린 뭐 인기 메뉴 이런 광고나 메뉴판 문구도 다 이걸 노린 거군요. 요즘은 또 넷플릭스 순위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인기를 낳는다.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그런데 이 사회적 증거 원칙은 두 가지 조건에서 특히 더 강력해집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급 상황에서 다원적 무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원적 무죠? 그게 뭐죠?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위급 상황을 목격했을 때요. 각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막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가만히 있네? 그럼 별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아무도 안 돕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아, 모두가 다른 사람의 침착함, 사실은 그 사람도 똑같이 불확실한 상태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아주 비극적인 예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바로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더 강력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 비슷한 사람이요? 네. 호텔에서 수건 재사용 유도할 때요. 그냥 환경 보호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방에 머물렀던 다른 투숙객들도 수건을 재사용했습니다. 이 문구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사회적 증거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겠네요. 부정적인 행동도 막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애리조나 국립공원에서 많은 방문객이 나무 화석을 훔쳐갑니다. 이런 표지판을 세웠더니 오히려 절도가 늘어났다는 사례가 있어요. 헐, 진짜요? 네. 남들도 다 한다는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준 거죠. 아, 그래서 사회적 증거를 활용할 때는 어떤 행동을 강조할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게다가 뭐 요즘 온라인 리뷰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고요. 항상 좀 비판적으로 봐야겠네요. 맞아요. 자, 다음은 호감 원칙입니다. 이건 뭐 아주 직관적인데요. 좋아하는 사람 부탁은 더 잘 들어주게 되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입니다. 친구가 주최하는 그 타파웨어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문 판매가 성공하는 이유도 제품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친구와의 관계, 즉 호감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친구 얼굴 봐서 사주는 거죠. 그럼 어떤 요소들이 호감을 높이나요? 뭐 잘생기면 유리하다는 후광 효과 이런 거요? 네, 신체적 매력, 이건 확실히 호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왠지 더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하죠.
선거, 채용, 심지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와, 외모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은? 당연히 있죠. 유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랑 의견, 성격, 배경, 심지어 옷차림이나 이름 같은 아주 사소한 점이라도 비슷한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껴요. 아, 유사성. 네. 영업사원들은 고객이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이유가 그거죠.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확 좁혀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칭찬 같은 거. 맞습니다. 칭찬은 호감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심지어 칭찬하는 사람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울 때조차도 우리는 칭찬 그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귀가 얇아지는군요. 그렇죠.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매달 고객들한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카드를 보냈다고 해요. 와, 그렇게 직접적으로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자주 보면 정든다는 단순 노출 효과나 아니면 함께 협력하는 경험. 이것도 호감을 높인다고 들었어요. 네, 접촉과 협동 역시 중요합니다. 그냥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증가할 수 있고요. 단순 노출 효과,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경험은 아주 강력한 유대감과 호감을 형성합니다. 학교에서 협동학습 프로젝트 하면 서로에 대한 편견도 줄고 친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연상의 원리도 있어요. 좋은 것, 예를 들면 뭐 매력적인 모델이나 맛있는 음식 이런 거랑 연결된 대상은 덩달아 좋아 보이는 거죠. 광고에서 유명인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군요. 이걸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진짜 많겠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요.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하고 제안 자체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아, 분리해서. 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제안을 좋게 보는 걸까? 아니면 이 제안 자체가 정말 좋은 걸까? 이렇게요. 조언 감사합니다. 자, 이제 6번째, 권위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약간 좀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요. 그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권위자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의 경향성. 이걸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실험이었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흰 가운을 입은 실험자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했어요. 약 65% 정도가 최고 단계까지 복종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실험일 뿐인데 말이죠. 글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고 또 필요하다고 배우면서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게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권위가 없더라도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만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복종한다는 점이에요. 상징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가운이라던가 경찰 제복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직함, 옷차림, 그리고 뭐 보급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권위의 상징이죠. 한 연구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교수라고 소개했을 때 학생들이 그 사람 키를 더 크게 인식했다고 해요. 네, 키까지요. 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평범한 복장의 사람보다 경비원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시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따랐고요. 와,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달라지다니. 그럼 가짜 의사나 경찰 행세하는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그들은 실제 전문성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권위의 상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신뢰를 얻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로 유명해진 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의학적 권위랑은 전혀 상관없는 커피 광고에 나와서 효과를 봤어요.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중요한 건 진짜 전문가의 조언과 단지 권위를 흉내내는 상징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이 권위가 지금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때도 그 사람이 혹시 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7번째는 희소성 원칙입니다. 아, 이거 정말 한정판, 마감 임박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즉 희소한 곳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쿠키 단지 실험이 아주 재밌죠. 똑같은 쿠키인데도 10개가 들어있는 단지보다 2개만 딸랑 들어있는 단지의 쿠키를 더 맛있고 더 가치 있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수가 적을 뿐인데 맛까지 다르게 느낀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은 보통 더 좋은 것이라는 지름길, 휴리스틱을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이고요. 아하. 둘째는 심리적 반항 이론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제한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질 기회가 줄어들면, 즉 희소해지면 그 상실된 자유를 되찾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것을 더 강렬하게 원하게 돼요.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거요. 그래서 품절 임박 상품이나 금지된 정보에 우리가 더 끌리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2가지 조건에서 이 희소성의 효과가 더 커지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희소성입니다. 원래부터 희소했던 것보다 풍부했다가 갑자기 희소해진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오,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네. 둘째는 그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할 때예요. 아, 경쟁. 네. 경매장에서 다른 사람이랑 막 경쟁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는 것과 같아요. 홈쇼핑에서 마지막 물량, 지금 전화 폭주 하는 게 딱 그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거네요. 그럼 이 희소성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소성 때문에 막 흥분되는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이 물건 혹은 이 기회를 원하는 이유가 단지 이게 희소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인가? 이렇게요. 본질적인 가치. 네. 쿠키를 예로 들면 쿠키가 희소하다고 해서 그 맛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치 자체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흥분과 대상의 실제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라. 좋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원칙인데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연대감, 유니티 원칙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라는 소속감, 어떤 공유된 정체성에 기반한 설득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편, 우리 중 하나라고 딱 느껴질 때 설득력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라는 느낌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연 관계나 지역성은 연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 중 하나예요. 많은 집단에서 왜 형제, 조국 이런 가족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 이유죠. 그리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것보다 충고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더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아, 충고를 구하면 상대방이 더 주인의식을 느끼게 되는군요. 재밌네요. 그렇죠. 또 함께 행동하는 경험, 특히 음악에 맞춰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함께 어려운 일을 겪는 경험, 이것도 강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네. 군대 동기나 힘든 프로젝트 같이 끝낸 동료들 사이에 끈끈한 전우애 같은 거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거죠. 함께 고생하면 정말 우리라는 느낌이 강해지죠. 네. 그리고 공동의 경험, 특히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 코크리에이션, 또 연대감을 높입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것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연대감 원칙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공통된 정체성이나 소속감, 가족, 출신 지역, 같은 팬클럽, 공유된 경험 같은 걸 강조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사기꾼들이 이런 우리라는 연대감을 악용해서 같은 집단 사람들을 속이는 소위 친화 사기,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와, 정말 많은 원칙들이 있네요.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소성, 그리고 마지막 연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빠른 판단을 돕는 아주 유용한 정신적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이 원칙들이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냥 자동 반응에 의존하기보다는 한 발짝 딱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필요하거나 좀 부당한 설득에 아니요라고 말할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치알디니는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가 우리를 이런 지름길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 환경 속에서 이런 설득의 원칙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강력해지거나 혹은 더 교묘하게 변형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설득 방아쇠가 이미 막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디지털 환경은 분명히 이 원칙들을 증폭시키고 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1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